구독과 좋아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지금 눌러주셔야 이 뒤에 벌어질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날 나는 아무 연락도 없이 아들 집 문을 열었습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아들 집에 들어가는데 무슨 예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소파에는 며느리와 처가 식구들이 발을 쭉 뻗고 앉아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과자 봉지, 음료수, 리모컨은 그들 손에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집의 주인처럼. 그런데 주방에서는 내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을 흔들며 고기를 굽고 국을 젓고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가 쪽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국 짜다. 물 좀 더 넣어. 그리고 반찬 이게 다냐? 웃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며느리는 그 장면을 보고도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아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빨리 좀 해. 가족들 기다리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집에서 아들은 남편도 사위도 아니었습니다. 하인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의 등을 봤습니다. 평생 밭일 한 번 안 시키려고 내 허리를 더 굽혀가며 키운 아이. 그 아이가 남의 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가 식구들 앞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 이 집 나와.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나는 시골에서 평생을 살았다. 아침이면 해보다 먼저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질 때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삶이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농사는 사람 사정 봐주지 않았다. 그래도 그 삶이 싫지는 않았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뿌린 만큼은 반드시 돌아왔으니까. 하지만 내 인생에서 단 하나 농사보다 더 소중했던 게 있었다. 아들이다. 아들 하나에 딸 둘. 그 중에서도 막내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약했다. 손에 흙이 닿으면 금세 트고 햇볕 아래 오래 있으면 어지럼을 탔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내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래서 아들에게 밭일을 시키지 않았다. 비 오는 날에도 바쁜 철에도 너는 들어가 있어라. 그 말만 반복했다. 동네에서는 말이 많았다. 사내 놈을 너무 귀하게 키운다. 시골에서 태어났으면 흙도 좀 만져야 한다는 말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만 답했다. 내 자식 내가 키운다. 아들의 손은 농기구 대신 책을 잡았다. 손톱 밑에 흙 대신 연필 가루가 묻어 있었다. 나는 그게 좋았다. 아들이 흙 대신 자기 길을 잡아가는 것 같아서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교 갈 버스를 태워보내고 나면 혼자 밭에 서서 괜히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저 아이가 이 시골을 벗어나 다른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아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그날 농사는 접었다. 손 하나 까질까봐 칼도 못 잡게 했다. 힘든 일은 딸들과 내가 나눠서 했다. 아들은 늘 어머니 제가 할게요라고 했지만 나는 늘 같은 말로 막았다. 너는 공부만 해라. 그 말 속에는 미안함도 간절함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건 다 짊어지겠다는 각오도 들어 있었다. 아들이 커갈수록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말투도 행동도 혹시나 상처가 될까 싶어 늘 한 번 더 생각했다. 세상이 이 아이에게만은 조금 부드럽기를 바랐다.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나는 밭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다. 기쁜데도 울음이 났고 섭섭해서도 울음이 났다. 이제 정말 내 품을 떠나는구나 싶어서 도시로 떠나는 날 아들의 작은 가방을 보며 나는 또 한 번 다짐했다. 이 아이가 어디에 있든 사람답게만 살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래서 나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돈보다 마음을 먼저 봤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집안이면 그걸로 된다고 생각했다. 단 한 가지 내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아들이 누군가의 아래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삶이었다.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아들을 머슴으로 키운 적이 없다. 남의 집 가서 부려먹히라고 키운 적도 없다. 고개 숙이고 말 함부로 듣고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라고 키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해진다. 내가 그렇게 지켜온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는 그 후의 이야기다. 내가 참고 눈 감고 외면했던 시간의 끝에서 마주하게 된 진실의 기록이다. 그리고 절대 잊지 않기 위해 남기는 이야기다.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쁘기도 했고 한편으론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다. 도시에 나가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보다 그 사람의 집안 이야기를 먼저 꺼냈기 때문이다. 능력이 좋고 집안이 괜찮고 부모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아들의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마치 미리 양해를 구하듯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나는 새 옷을 장만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 정장 한 벌 제대로 입어본 적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아들의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고 싶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조건과 조건을 재는 자리라는 걸. 처가 쪽 식구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인사보다 먼저 눈으로 판단했다. 손, 옷, 말투,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는 자세까지. 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으로 흘러갔다. 어디 사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나는 숨기지 않았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산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시골에서 뭐 해줬겠냐? 그 말은 웃음 속에 섞여 나왔지만 절대 웃는 말이 아니었다. 그 한마디에 그들의 생각이 다 들어있었다. 농사로 번 돈은 돈으로 치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 땅에서 번 삶은 체면이 되지 않는다는 눈빛. 혼수 이야기가 나오자 무시는 더 노골적이 되었다. 얼마를 해줄 수 있느냐, 집은 누가 해오느냐, 결혼식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 그 질문들은 아들에게가 아니라 나를 향한 신문 같았다. 나는 말수를 줄였다. 아들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다. 괜히 나 때문에 아들이 작아질까봐 나는 입을 닫았다. 학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아예 선을 그었다. 어디 대학을 나왔느냐, 부모는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그 질문 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 우리보다 아래라는 판단. 그날 나는 처음으로 사람이 돈과 배경으로만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결혼식 준비 과정도 다르지 않았다. 모든 결정은 처가 쪽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통보만 받았다. 의견을 내면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졌다. 나는 참고 또 참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건 잠깐일 거야.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 거야.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결혼식 날에도 비슷한 일은 반복됐다. 우리 쪽 하객들은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밀렸고 처가 쪽 사람들만 앞자리를 차지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우리는 늘 가장자리에 섰다. 그 모든 순간마다 내 귀에는 그 말이 맴돌았다. 시골에서 뭐 해줬겠냐? 나는 그날 이를 악물고 웃었다. 아들 인생 망치기 싫어서. 그 아이가 사랑 때문에 선택한 길이라면 어미 된 도리로 발목을 잡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이 지워지지 않았다. 사람을 이렇게 가르는 집안이 과연 아들을 사람으로 대할까?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 그날 이후 아들의 얼굴에서 조금씩
빛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걸. 그땐 나는 아직 몰랐다. 결혼하고 나서 아들이 사는 집이 처가와 걸어서 몇 분 거리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다. 그땐 몰랐다. 그 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무너뜨릴지. 문 여는 소리가 잦아졌다. 초인종도 노크도 없었다. 문이 열리면 처가 식구들이 들어왔다. 왔어? 밥은 했고. 묻는 사람이 주인이고 대답하는 사람이 내 아들이었다. 소파에는 항상 처가 식구들이 앉아 있었고 리모컨은 그들 손에 있었다. 아들은 그 옆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국을 데우고 상을 차렸다. 내레이션. 처음엔 도와주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다. 부부는 서로 돕는 거니까. 그런데 돕는 손은 항상 아들뿐이었다. 자기야, 이것도 좀 해. 그건 아직이야? 좀 빨리 좀. 말끝마다 부탁은 없었고 지시는 점점 명령처럼 바뀌어갔다. 요즘 젊은 남자들은 집안일도 잘하더라. 그 정도는 해줘야 결혼한 거지. 웃으면서 하는 말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아들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에는 응, 내가 할게 라고 말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알겠어요. 지금 할게요 라고 말했다. 그 말투는 아내에게도 처가 식구들에게도 같았다. 식사가 끝나면 모두 거실로 갔다. TV 소리, 웃음소리. 부엌에는 물소리와 아들의 숨소리만 남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가끔 집에 전화를 걸다 끊었다. 결혼하면 같이 웃고 같이 쉬고 같이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퇴근하면 수고했어. 이 한마디만 있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집에 오면 또 다른 근무가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어느 날 아들이 나에게 전화를 했다. 목소리가 유난히 낮았다. 엄마, 그냥 참고 있어. 그 말 뒤에 이 말이 이어졌다. 돈도 적게 벌면 몸이라도 써야지. 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툭 하고 꺼졌다. 내가 평생 품에 안고 키운 아이에게 사람이 아닌 조건을 붙이는 말이었다. 아들은 점점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웃어도 소리가 없었다. 전화할 때마다 괜찮아 라는 말만 반복했다. 엄마가 반대했을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조건을 사랑한 집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 생각하면 쉽게 포기 못하겠어요. 그 아이는 도망치지 않았다. 버텼다. 부모가 평생 허리 휘어가며 키운 아들이 실패한 결혼이란 말로 돌아오는 게 미안해서 그렇게. 아들은 사람에서 일손이 되어갔고 남편에서 머슴이 되어갔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이 모든 걸 두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곧 올 줄은. 참는다고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니었다. 그 아이는 이미 혼자 싸우고 있었다. 나는 그날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다. 회사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회사 문 앞에서 서 있던 이유를, 왜 내 양복 바지가 늘 기름과 먼지로 얼룩져 있는지를, 왜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낮아졌는지를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단 한마디만 하셨다.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은 명령도 부탁도 아니었다. 그저 이제 충분히 참았다는 선언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사표를 쓰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붙잡는 사람도 있었고 아깝다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 회사가 싫어서가 아니었다. 그 회사에 다니는 내가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끝내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서류로 정리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았다. 어머니와 나는 시골로 내려왔다. 내가 태어나 자란 곳, 흙냄새와 바람소리가 아직 남아있던 그 집으로. 처음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도시에선 번듯한 직장인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사실 나는 몸만 굴리던 사람이었다. 머리로 생각하는 법, 계획하는 법, 선택하는 법을 잊은 채 살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너 사람답게만 살자. 돈은 그 다음이야. 우리는 작은 특작물 농사를 다시 시작했다. 처음엔 정말 작았다. 딸기 몇 동, 토마토 한 비닐하우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요즘 농사로 뭘 해? 도시 나갔다 온 놈이 농사나 짓겠어?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의 집안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허드렛 일이 아니라 내 선택으로 내 책임으로 하는 일이었다. 정부 지원 사업을 하나씩 알아봤다. 귀농 지원, 청년 농업인 사업, 스마트팜 시범 사업. 서류를 쓰고 심사를 받고 떨어지고 다시 도전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처음으로 무시당하지 않았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았다. 시설은 점점 커졌다. 딸기만 하던 농장은 수박, 참외, 토마토까지 늘어났다. 품질 관리에 집착했다. 밤마다 온도 데이터를 확인했고 병충해 하나에도 잠을 설쳤다. 그러다 기회가 왔다. 농협 납품 제한, 대형 유통사 입점, 그리고 뜻밖에도 해외 수출 문의가 들어왔다.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울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억울해서도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사람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1명, 그 다음엔 5명, 10명. 나는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되었고 무엇보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사업은 농산물에서 끝나지 않았다. 유통까지 직접 하기 시작했고 결국 서울에 작은 본사를 냈다. 연구소도 만들었다. 농사를 일이 아니라 산업으로 보게 된 순간이었다. 아이러니했다. 사람답게 살기 시작하자 돈이 따라왔다. 고개 숙이지 않자 길이 열렸다. 무시를 견디지 않자 세상이 달라 보였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잘못된 자리에서 너무 오래 버티고 있었을 뿐이라는 걸. 어머니는 지금도 말한다. 그때 널 데리고 나오길 정말 잘했다. 나도 안다. 그날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누군가의 식탁 밑에서 말없이 밥을 치우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람답게 살기 시작한 뒤에야 비로소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그날 회식 장소는 시내 한복판의 특급 호텔이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잠깐 발걸음을 멈췄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어서가 아니었다. 과거가 너무 노골적으로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와 나는 초대를 받아온 자리였다. 유통계약과 관련된 가족 동반 회식. 어머니는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나는 말없이 뒤를 따랐다. 괜히 시선을 끌고 싶지 않았다. 이런 자리에선 늘 내가 문제였으니까. 그때였다. 문 안쪽 테이블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전처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남자. 나중에 알았다. 그 남자가 지금의 남편, 사람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녀의 시선이 나를 스쳤다. 정확히는 나를 지나쳐 어머니에게 꽂혔다. 그 눈빛엔 놀람보다 먼저 계산이 있었다. 왜 여기 있지? 여긴 너희 자리가 아닌데. 자리에 앉기도 전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말투가 바뀌었고 웃음소리가 커졌다. 마치 일부러 들리게 하려는 것처럼. 시골 사람들이 이런 데도 오네. 그 말은 대놓고 던진 말은 아니었지만 들리라고 한 말이었다. 나는 물잔만 바라봤다. 어머니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주문 시간이 왔다. 메뉴판을 넘기는 손짓부터가 달랐다. 전처의 세 가족은 비싼 코스, 한정 메뉴, 와인 이름까지 줄줄 읊었다. 마치 이 공간이 자기들 소유인 것처럼. 그때 다시 들려왔다. 지금 사위는 사장이에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굳이 나를 향해 던졌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아주 잠깐 깊어졌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조롱은 더 노골적이 되었다. 이런데 자주 오셔요? 메뉴 괜찮죠? 가격 보고 놀라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결정타처럼 던진 말. 계산은 되시겠어요? 나는 그 순간 예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결혼식 날 상견례 자리에서 웃음 속에 섞여 날아오던 수많은 말들.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 시골 티가 난다.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덮쳐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하지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런 자리에선 침묵조차 죄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는 달랐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웃지도 맞장구 치지도 않았다. 그저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식사를 천천히 이어갔다. 마치 이 모든 말을 사람 말이 아닌 소음처럼 흘려보내는 것처럼.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참는 것과 굽히는 것은 다르다는 걸. 어머니는 참았지만 한 번도 자신을 낮춘 적은 없었다. 그 호텔 식탁에서 나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람을 무시하는 데엔 이유가 필요 없다는 걸. 그저 상대가 만만하면 되는 거였다. 그리고 그날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다.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그들이 나를 깔보는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래야만 자신들이 편하기 때문이라는 걸. 회사가 커지면 사람도 많아지고 방문객도 늘어난다. 하루에도 몇 팀씩 중소기업 대표들이 상담을 받으러 온다. 나는 모든 자리에 나서지 않는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조직이 커졌고 각 분야마다 책임자가 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연구소 쪽 일정만 보고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복도 끝 회의실에서 상담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담당자가 급하게 다른 회의에 들어가 잠깐만 대신 설명을 부탁한다는 말이었다. 정말 잠깐일 생각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자료 몇 장 넘겨주고 나올 생각이었다. 그런데 회의실 안에 앉아있는 두 사람을 보는 순간 나는 그대로 걸음을 멈췄다. 전처였다. 그리고 그 옆에 호텔에서 보았던 바로 그 남자. 자신을 사장이라 소개하던 그 사람. 순간 공기가 굳었다. 그쪽이 먼저 나를 알아봤다. 놀람은 잠깐이었고 곧 익숙한 표정이 얼굴을 덮었다. 깔보는 눈빛, 상대를 아래에서 훑는 시선. 전처의 입이 먼저 열렸다. 이 상황이 얼마나 웃긴지, 얼마나 우습다는 듯이 쏟아내기 시작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냐는 표정. 여긴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태도. 그리고 곧바로 폭언이 이어졌다. 이런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 안 된다. 자기가 아는 이사가 있다. 지금 당장 말해서 당신을 여기서 내쫓겠다는 말.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이 상황이 너무 기시감이 들어서였다. 언제나 그랬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위에 있다고 믿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의자에 앉아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전처는 점점 흥분했다. 목소리는 커지고 말은 거칠어졌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느냐? 이사 한 통이면 사람 하나 자르는 건 아무 일도 아니라는 식이었다. 그러다 정말로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으로. 일부러 내가 듣게 하려고. 잠시 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사가 들어왔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회사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문을 여는 순간 그의 시선이 나에게 닿았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놀람, 당황, 그리고 공포에 가까운 긴장. 그 순간 전처 부부의 표정이 바뀌었다. 왜 분위기가 이상한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나는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감정은 실리지 않았다. 이 회사의 구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전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남자의 얼굴도 굳어갔다. 이사는 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 장면 하나로 모든 설명은 끝났다. 나는 그제야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회사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라고. 이유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곳과는 어떤 협력도 하지 않는
원칙 하나만 남겼다. 전처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던 얼굴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날 그 의사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누군가를 믿고 함부로 휘두른 말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몸으로 배웠을 것이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통쾌함보다 먼저 든 감정은 허탈함이었다. 사람은 위치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달라지지 않는다. 그저 본래의 모습이 드러날 뿐이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 내 인생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내가 사람답게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판은 이미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뒤집히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다시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적어도 이렇게까지 내려올 줄은 몰랐다. 서울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 마을까지.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해가 뜨기 전 밭을 둘러보고 작물 상태를 확인하고 어머니와 간단히 아침을 먹던 시간이었다. 마당 너머에서 낯선 차 소리가 들렸다. 검은 세단이었다. 이 마을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차. 문이 열리고 전처가 내렸다. 혼자였다. 그때서야 나는 알았다. 이미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그 얼굴에는 예전의 당당함도 날카로움도 없었다. 대신 조급함과 불안, 그리고 계산이 남아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굳이 반길 이유도 쫓아낼 이유도 없었다. 그녀보다 먼저 어머니가 나섰다. 어머니는 소리 높이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선 하나를 그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선이었다. 어머니의 말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칼처럼 정확했다. 과거에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눈으로 사람을 봤는지, 어떤 식으로 사람을 깎아내렸는지.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감정을 섞지 않고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비난도 아니었고 욕도 아니었다. 사실의 나열이었다. 그래서 더 아팠을 것이다. 어머니는 말했다. 여기는 도움을 청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고. 과거를 지우러 오는 곳도 아니라고. 그리고 이 집은 다시 관계를 시작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그 말엔 원망도 미련도 없었다. 그저 완전히 끝냈다는 선언이었다. 전처는 울지도 않았다. 울 자격이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할 만큼 마음이 편해졌다. 통쾌함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정리가 끝났다는 느낌.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만 끝나는 게 아니다. 관계는 다시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비로소 끝난다. 전처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차를 타고 말없이 돌아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모습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같았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나는 마루에 앉아 해지는 하늘을 봤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다. 굳이 말로 남길 필요가 없는 결말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사람을 무시하는 건 순간의 우월감일 뿐이고 그 대가는 시간을 돌아 반드시 제자리로 온다는 걸. 높아진 건 사람이 아니라 위치였고 떨어진 건 운이 아니라 인격이었다. 이 이야기는 복수의 이야기라기보다 선택의 이야기다. 어떤 태도로 살 것인지, 어떤 말을 남길 것인지 나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는다. 이미 사람답게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